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김경훈 발표자께서 뉴스를 재밌게 만드는 방법 뉴스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Today, started Kim Jong-un will speak about how to make news to fun. Please welcome him applause.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김경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계속 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로고 보시면은 뉴스잼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 이제 그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가 만든 로고인데요. 이제 텍스트가 굉장히 딱딱한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텍스트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걸 변환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 어떤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를 또 다른 형태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스트에서 이제 2013년도에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뉴스를 재미있게 만든다. 뉴스를 재미있게 만든다는 게 왜 중요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이상호 기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1000명, 10,000명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뉴스가 만약에 재미없으면은 그걸 읽는 게 일단 굉장히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싫더라도 그걸 꼭 읽어야 된다면은 그거를 읽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공부가 되고 일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재미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면 될까? 일단 뭐 어뷰징을 체크할 수도 있겠고 오늘의 핫토픽이 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뇌 취향을 입력해서 뇌 취향에 맞게 이제 뉴스를 추천받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재밌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뉴스의 어떤 부분이 재밌다, 그런 게 다들 다르시니까는 여러분께서 직접 뉴스를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서 뉴스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를 일단 분석하려면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집하는 파트,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트, 그 분석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전달하는 파트, 이렇게 세 개로 구성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텍스트로만 쭉 써 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플로우 차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사들은 RSS라는 형태로 이제 뉴스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저희는 뭐 그냥 일단 웹페이지로 보통 보지만 RSS라는 형태로 뉴스들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발행된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 일단 파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파싱하다 보면은 한글이다 보니까 꼭 인코딩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인코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 계속 명령을 내려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는 방법, 그리고 뉴스가 이제 단편적인 부분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풀 텍스트를 어떻게 가져올지 싶어서 이제 전체 뉴스를 어떻게 웹페이지에서 뽑아내는지, 그리고 이런 뽑아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법, 일단 여기까지가 수집하는 파트이고요. 이 수집된 내용을 이제 형태소 분석하고 그걸 구조화시켜야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는 알고리즘에 이제 넣는 겁니다. 뭐 LSI든 K-민즈든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거를 시각화하든 이제 검색을 하든 여러분들이 실제 만드신 그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는 파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 소스인데요. 데이터 소스는 제가 RSS로 언론사에서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글 뉴스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저렇게 RSS 버튼이 있습니다. 저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각 언론사에 보면 RSS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과 같이 뭐 전체 기사, 경제 기사, 사회 기사, 그런 것들을 RSS로 제공하거든요. 이런 주소들을 가지고 뉴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RSS 형태를 보면은 XML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락들이 각각의 뉴스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뭐 30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 하나의 제목, 그 뉴스의 주소, 또 이게 발행된 시간, 내용 같은 것을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접근을 하실 때 RSS 주소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홈페이지 들어서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RSS 주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접근이 현재도 가능한 주소들을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553개의 RSS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발표에서는 그 변수 이름을 news RS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뉴스가 이제 저작권법에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걸 서비스 하시려면은 협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RSS 주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주소 각각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내용을 가져와야겠죠. 그 접근해서 내용을 가져올 때 라이브러리 3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 내장 함수인 URL 립이 있고 또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든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 2가지가 있습니다. URL 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pip 인스톨 하지 않고 그냥 쓸 때 저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value, 랭귀지는 파이썬이고 kind는 컨퍼런스라는 이 value를 넘길 때 저는 이거를 이제 get 값으로 보내고 싶은데 항상 포스트 메소드로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메소드가 포스트라고 이제 보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포스트로 보내지는 것. 이런 거를 리퀘스트에서는 저렇게 똑같이 딕셔너리 값의 파라미터로 보내더라도 get이라는 메소드로 보냈으면 get 값으로 보내지는 거거든요. 또 이거를 포스트로 보내고 싶으면 그냥 get 부분을 포스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get 값 따로 포스트 값 따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URL 립을 쓰기보다는 리퀘스트를 쓰면 좀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눅스에서 뭐 컬 명령어 할 때 푸시, 딜리트 그런 것도 쓰잖아요. 그거는 리퀘스트에서 다 함수로 get, post, 뭐 delete, push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컬을 쓰듯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리퀘스트도 쓰다 보면은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가져온 데이터를 유니코드로 변형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EUC, KR 데이터도 UTF-8루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메커나이즈를 쓰면 편리합니다. 메커나이즈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 그 브라우저에 URL을 오픈하는 식으로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컨트롤 하듯이 뭐 폼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필드 값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브라우저에 대한 액션을 이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2011년도까지 개발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CSRF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로보 브라우저가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 거기다가 URL을 오픈해서 뭐 이제 로그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폼에 접근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서 CSRF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레퍼러도 이제 넣어주고 해서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값을 얻어낸다. 네이버 로그인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마치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하듯이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하실 수 있고 링크를 찾아서 그 링크로 이제 이동하시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URL 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주소의 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이 불과했다면은 메커나이즈나 이런 로브 브라우저는 마치 브라우저를 쓰듯이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 저희가 항상 파이썬을 돌려가지고 하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걸 자동화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스파이더라는 좋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pip install 파이스파이더를 하신 다음에 바로 파이스파이더를 실행하시면은 외부로 접근하실 수 있는 주소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그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아래 화면과 같이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어서 저걸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고 이제 뭐 XML 주소라든지 어떤 HTTP 주소를 넣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웹에서 오른쪽과 같이 파이썬 코드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5분 단위로 크롤링 할지, 하루 단위로 할지, 아니면 가져오는 데이터는 URL만 가져올지, 이 페이지의 타이틀을 가져올지, 아니면 텍스트 전체를 가져올지, 그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이제 다시 대시보드 화면에 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스테이터스에 투두로 되어 있는데요. 저걸 클릭하시고, 러닝으로 바꾸신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URL하고 타이틀만 가져오기 아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온 거고요. 전체 풀텍스트를 가져오는 것도 아까 파이썬 코드를 고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소를 넣어서 이제 한꺼번에 관리하는 자동화 수집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런 수집에 대한 자동화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스크래피이죠. 스크래피는 분당 4,800페이지를 수집한다고 하면 파이스파이더는 분당 5,700번의 페이지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면에서 또 이제 웹 UI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파이스파이더가 굉장히 강점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제 엘자비어라는 논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논문 사이트를 파이스파이더를 통해서 수집하는 거는 이제 2014년도 파이콘 베이징에서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엘자비어의 논문들을 어떻게 자동 수집을 하시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ML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걸 파싱해야 되잖아요. XML을 파싱하는 거는 이제 RSS 파서라는 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저거를 파싱하시면은 저기에 들어있는 타이틀 같은 거를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각각 뉴스 각각이 이제 엔트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엔트리에 번호를 붙여서 뉴스 각각에 대해서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뭐 발행된 시간 저런 것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다가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인코딩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리퀘스트로 가져오면 이 자체가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인코딩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메커나이즈를 통해서 일단 가져오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인코딩을 알아내는 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캐릭터 인코딩 디텍터입니다. 차일드S를 사용해서 디텍트를 하시면은 저런 인코딩들을 이제 알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저렇게 차일드S 임포트 하시고 디텍트 뒤에 스트링을 넣어주시면은 저게 인코딩이 UTF-8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컨피던스, 신뢰도가 0.8이다. 아, 그럼 꽤나 높으니까 저걸로 이제 디코드 해보시면은 언어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RSS 하던 거를 메커나이즈 브라우저로 열어가지고 디텍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EUC-KR이 나왔죠. 저거 가지고 디코드를 하신 다음에 피드파서 라이브러리에 넣어서 이제 파싱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은 뉴스,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킬로미터나 이런 게 어떤 알파벳이 아니라 특수기호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유니디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특수기호들을 이제 알파벳으로 변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 저런 게 이제 특수기호인데 저거를 저렇게 변환해서 어떤 공통된 문자로 이제 바꿔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파트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하는 파트들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소개가 되었거든요. 이제 2012년도 파이콘 US를 보시면 LXML이라든지 그런 파싱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자세히 사용하는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강철님께서 이제 크롬에서 실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도매 구조를 통해 어떻게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내는지 그런 걸 이제 상세하게 라이브 코딩으로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그걸 보셔도 좋고요. 또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는 이제 강대성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한상곤님께서 이제 문자열, 유니코드에 대해서 그냥 유니코드로 하면 안 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RSS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걸 인코딩 문제 해결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해드렸듯이 RSS를 통해서는 이렇게 짧은 내용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뉴스의 풀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잘린 내용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풀텍스트를 가져오는 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각각의 엔트리에는 링크 주소가 주어져 있잖아요. 저 링크 주소에 접근해서 풀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파싱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특정 언론사를 파싱하는 걸 보여드린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 파이콘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리스트 링크들을 파싱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리퀘스트로
파이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뷰티풀 숲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숲으로 만들고 숲의 타이틀 하면 이제 타이틀하고 바로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숲을 만들었는데 이 숲에서 링크 태그에 대해서 전체 find all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링크 안에 하이퍼링크 레퍼런스 값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프린트 해라 라고 해서 보니까는 이제 프로그램 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세부 일정, 프로그램 목록 이런 링크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프로그램 목록 링크만 어떻게 뽑아낼까 해서 보면은 이제 하이퍼링크 레퍼런스 값의 가장 끝값이 숫자면은 이제 프린트 해라 라고 해서 보니까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뷰티풀 숲의 장점은 저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하이퍼링크 레퍼런스 값에 접근을 하려면은 뭐 정규식을 쓴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손쉽게 태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런 뷰티풀 숲도 단점이 있는 게 이제 속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기 속도를 보시면은 스피드가 211인데 LX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높죠. 17,000, 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숲이 LXML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게 속도 개선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냥 뷰티풀 숲을 사용하시면은 파이썬 내장 함수인 HTML 파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느린 반면에 LXML을 저렇게 옵션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LXML 자체도 이제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페이지는 아쉽게도 좀 표준화를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에러가 가끔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참 짜증나는 부분이죠. 그럴 때는 HTML5 립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리니언트하게, 유연하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뽑아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이 파싱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파싱할 때. 이런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저희가 19대 3종 저렇게 파란색 글씨처럼 써져 있는 부분 어떤 숫자 더하기 한국어 되어 있는 저런 것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은 좀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또 막 이제 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 파싱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위에 코리안 캐릭터라는 변수가 이제 유니코드 한국어 처음 시작부터 끝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렇게 한국어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밑에 패턴에 보시면은 숫자 패턴, 숫자 단어 더하기 한국어 단어로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저기 10만이라는 걸 넣어보시면 제일 밑에처럼 10 숫자하고 한국어 저렇게 따로 분리해서 파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 숫자 더하기 한국어라는 패턴을 가지고 스캔하는 걸 아까 텍스트에 넣으면은 이렇게 19대 3종 10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딱 뽑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파싱을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정규 표현식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고 뭐 클래스 아이디 선택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숫자 5번 이런 본문 페이지잖아요. 본문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뭐 오른쪽 사진은 텍스트 덴시티 함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덴시티 값이 가장 높은 게 본문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완벽한 함수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이제 요즘은 많이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비티 랩에서 이제 구스 아티클 익스트랙터라는 거를 공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자바로 이제 배포를 해주셨는데 이걸 스칼라로 컨버팅하고 이제는 파이썬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으로 포팅된 이제 구스, 파이썬 구스를 사용하시면은 뉴스의 본문을 손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접근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아티클, 클린드 텍스트 하시면은 그 복잡한 태그 속에서 이제 깔끔하게 본문만 가져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국어 뉴스 페이지에도 적용이 되는가 해서 보면은 한국어 페이지를 하실 때는 한국어에 대한 스타버드를 또 따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rom goose.text import starboard korean을 넣어 주시면은 이제 스타버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언론사 주소 넣어가지고 해보시면은 제일 밑에처럼 클린드 텍스트가 깨끗하게 본문이 추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스 익스트랙터로도 추출이 되지 않는 페이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시냐면 뉴스페이퍼라는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파이썬 2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 3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파이썬 2에서 사용하시려면은 저렇게 이제 트리가 있긴 한데 저걸 사용하시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결국에는 파이썬 3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주피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피터는 다중 커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파이썬 2, 파이썬 3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R, 줄리아, 고랭귀지까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커널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시는 거는 웹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죠. 이제 나교님 블로그에 가시던지 아니면 GitHub 이슈 페이지에 가시면은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고랭귀지 같은 것도 주피터에 넣어서 함께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페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커널을 파이썬 3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뉴욕타임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까 파이썬 구스로 이제 익스트랙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페이퍼로 하니까는 아래와 같이 텍스트가 깔끔하게 뽑혀져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페이지도 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한국어 페이지의 어떤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깔끔하게 뽑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를 쓰셔가지고 되는 건 그걸 쓰시고 안 된다면 앞에서 했던 뷰티풀 숲 같은 걸 사용해서 직접 이제 도움을 보셔가지고 파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RSS를 통해 기본적인 뉴스 내용을 가져오고 전체 뉴스 내용을 가져오고 이제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저장할 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몽고DB입니다. 몽고DB가 왜 좋은가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뭐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빨리 이거 집어넣어 보고 싶은데 테이블 생성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번거로운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몽고DB의 파이몽고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냥 이름을 넣어주면은 그냥 바로 생성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라는 과정 없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실험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파이몽고만큼 이제 편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파이몽고에 대해서 크루드 하는 거는 뭐 이제 튜토리얼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수집한 RSS를 파이몽고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어넣으실 때 이걸 로컬로 띄워놓으면은 또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재부팅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편하죠. 그 중에 몽고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500MB 몽고DB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용량을 제공을 하거든요. 텍스트가 500MB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냥 손쉽게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몽고DB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파트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텍스트, 그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는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거를 어떤 구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형태소를 분석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거를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이제 분리해 주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파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 되어 있지는 않은 단어라 가지고 파이 따로, 콘 따로 이제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는 라이브러리에 있어서는 사실 코NFI가 거의 완벽하죠. 우리나라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5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 5가지를 모두 지원하니까는 이제 코NFI를 쓰시면은 국내에 존재하는 오픈된 형태소 분석기는 매우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윈도우즈 쓰는데 맥하브가 설치가 안 된다든지 막 그런 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게 HTTP로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API 키를 발급받아서 이제 스트링 값에 넣어주면은 이제 그거를 파싱한 형태소 분석한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싱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게 HTTP로 이제 통신하다 보니까 느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맥하브를 도커라이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커를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형태소 분석기를 손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맥하브 코 웹이라는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밑에처럼 이제 그냥 URL 립이든 리퀘스트든 그런 걸로 이제 그
HTTP 통신을 통해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윈도우즈, 맥, 우분투 다 되도록 해놨으니까요. 저걸 쓰시면은 맥하브는 손쉽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해야겠죠. 텍스트 분석을 하는 데는 NLTK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 블록도 좋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작년에 박은정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박은정님 자료를 보고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사실 텍스트 마이닝 하는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토크나이즈 하는 것부터 LSI, ADP, HDP, 워드 투 벡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뭐 텍스트 마이닝은 요것만 따라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스킵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비슷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 뉴스 주제가 뭘까? 이 두 가지가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 3개를 선정했어요. 이제 잠재, 의미, 색인하고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그리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LSI를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단어, 문서, 행렬로 만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문서 안에 단어가 들어있으면 1, 없으면 0, 또는 뭐 여러 개 들어있으면 그 횟수를 넣어주는 행렬을 만듭니다.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을 때 D1이라는 문서와 D2라는 문서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코사인 유사도를 보통 사용하죠. 두 개의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를 각각의 크기로 나눠준 값. 그래서 이거를 넘파이로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넘파이 얼레이에 각각의 값을 넣어주고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하고 스퀘어 루트로 나눠주니까는 다큐먼트 1과 다큐먼트 2의 유사도는 0.66이다 라는 문서의 유사도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SI는 뭐냐? LSI는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셨을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겁니다. 이제 왼쪽과 같이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건 싱귤러 밸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의 작은 값들 한번 날려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1이라는 값을 날려볼게요. 그럼 이 1이라는 값을 날리면은 저 1이라는 값이 0이 됐으니까 저 0에 곱해지는 값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저기 주황색 부분의 값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이거 어떻게 이제 좀 데이터에 손실이 있는 거죠. 데이터에 손실이 있는 반면에 이 매트릭스들을 곱하니까 왼쪽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큐먼트 1번과 다큐먼트 2번의 유사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똑같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원래는 워드 1과 워드 2가 다큐먼트 1번에만 들어있고 다큐먼트 2번에만 들어있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좀 손실시켜서 해보니까는 사실 단어 1번과 단어 2번은 유사한 단어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셈 뭐 이런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하는 것, 이게 잠재 의미를 색인했다라고 해서 LS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SVD를 하는 거는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를 사용하면 손쉽게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LSI에서 막 하나하나 이제 스텝을 밟아나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심을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LSI로 토픽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제공해드렸던 뉴스 언더바 RSS라는 거에 RSS 주소들이 쫙 들어있었잖아요. 그 주소 각각의 메커나이즈 브라우저로 열어가지고 데이터들을 모두 읽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에서 이제 찰댓으로 캐릭터 인코딩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디코드해서 피드파서 라이브러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서는 각각의 엔트리, 뉴스 기사 각각들을 모두 다 분리해서 거기서 타이틀하고 썸머리, 어떤 디스크립션, 뉴스 내용 파트만 가져와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또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밑에서 NNG, NNP가 이제 명사를 얘기하거든요. 일반 명사, 특수 명사. 그래서 그 명사만 선택을 해서 각각의 문서가 명사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된 리스트 값을 젠신 콜포라에다 넣어주는 거죠. 콜포라.딕셔너리 안에다가 도큐먼트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딕셔너리로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47번 또 어떤 단어가 1378번 이렇게 단어들을 어떻게 숫자로 인덱싱을 해놨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큐먼트 200번을
이제 document to back of word라는 함수에 넣어 보시면은 24번 단어가 하나 들어있고 64번 단어가 하나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로 만들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저희가 행렬 만들었잖아요. 단어, 문서, 행렬. 그 행렬을 만드는 모델이 이제 젠심에서 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TF-IDF 모델에다가 넣으시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알기 힘드니까는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요. 시각화해서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로우가 이제 단어고 컬럼이 문서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제 시각화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LSI를 통해 토픽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토픽이 5개 있고 그 토픽에서 각각 5개의 단어만 보여달라라고 해서 보면은 첫 번째 주제는 철도, 파업, 노조, 운행, 보름이라는 키워드들이 중요한 값을 가지면서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날씨, 추위, 눈, 성탄절 이런 토픽으로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실행했던 때가 어제였거든요. 어제였는데 왜 성탄절이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데이터를 봐보니까는 어떤 RSS는 이제 옛날 데이터에서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 겨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SI를 하실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NMF입니다. 이제 SVD가 3개의 매트릭스로 분리한 거였잖아요. NMF는 2개의 매트릭스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SVD로 이제 매트릭스를 인수분해 했을 때는 그 값들이 음수값이 나오거든요. 음수값이 나오면은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음수값이 크면 클수록 뭐 부정적이라는 뜻인가? 막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연구자들이 그러면은 그냥 값이 크면은 그 특징이 강한 거, 값이 작으면은 특징이 약한 거로 생각하기 위해서 양수만 가지는 행렬로 인수분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2개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거는 그 사이즈죠. 어떤 사이즈로 인수분해를 할 거냐. 여기서는 2개의 사이즈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걸 해봤습니다.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처 1번에 대해서 워드 1번은 0.56의 값을 가지고 워드 3번은 1.13의 값을 가진다. 즉 피처 1번에 대해서 워드 세 번째가 이제 더 큰 값을 가진다. 더 의미 있게 보여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 H 행렬에서 보시면은 피처 1번에 대해서 다큐먼트 1과 다큐먼트 2가 큰 값을 가지잖아요. 그거는 어떤 클러스터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피처 하나를 뒀을 때 그 피처에 그 높은 포함값을 가지는 게 다큐먼트 1번과 2번이다. 즉 다큐먼트 1번과 2번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해석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NMF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님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이렇게 WH로 쉽게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A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텍스트 마이닝 하시면은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죠. 이 문서에 대한 해석은 이제 뭐 창욱님 홈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창욱님 홈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한글로 된 인터넷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용 방법만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든 코퍼스하고 딕셔너리 값을 이제 마찬가지로 젠심의 ADA 모델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토픽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토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주피터에서 텍스트로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라이브러리가 PyADA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은 젠심에서 만드신 ADA 모델을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파트에다가 이제 젠심의 모델을 넣어주시면은 주피터에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각각 저희가 아까 5개의 주제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토픽에다가 어떤 단어가 어떤 값으로 어떤 크기를 가지고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파라미터도 설정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워드 5개만 본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더 많은 워드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트레시홀드를 잡아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편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 파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네트워크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을 하나의 뉴스로 보고 그 뉴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선으로 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듈라리티라든지 뭐 어떤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하니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건데요. 뭐 이제 좀 의미 있게 이제 모델링이 된 것 같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재작년, 작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스킵하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은 이게 매트플롯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미지로 보여주다 보니까는 노드와 노드가 겹쳐 있으면은 이게 레이블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인터랙티브하게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파이넷비즈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X로 만들어진 모델을 여기에 넣어주시면은 시그마 JS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시면서 네트워크를 탐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표가 되었죠. 이제 뭐 워드2 벡터도 작년에 소개가 되었고 딥러닝 뭐 데이터 큰 거를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로 하는지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으니까는 지금까지 지나간 파이콘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시면은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신 기술 서적을 봐도 좋지만 기술 서적에 없는 내용들이 오히려 파이콘에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전 디스코라는 것도 파이콘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 분석 파트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달하는 파트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로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RSS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몽고DB에 넣었으니까 이거를 플라스크에서 볼 수 있게 하는데 플라스크에서 풀텍스트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몽고DB에 바로 접근하기보다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로 넘기고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메카브 같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이제 플라스크에서 이제 파이 엘라스틱을 사용해서 이제 호출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또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로 분석하고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파트 이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마치 책의 튜토리얼을 따라가듯이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뉴스를 재미있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옆에서 신정욱님께서는 이제 AI 본 만드는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딥러닝 파트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알고리즘 파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뉴스를 재미있게 만드신 부분을 내년 파이콘에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응답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경호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tart speaking, 김경선.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We will have a few Q&A from now on. Please come to the mic if you have a question.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형태형 분석기 중에서 굳이 메카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기사에 크게 제목이랑 내용 있을 텐데 제목과 내용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네, 먼저 메카브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접한 게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에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소 분석기가 메카브였고 또 이제 메카브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그걸 한국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은전한입 프로젝트라는 걸 한용우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 프로젝트의 의미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 카카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주셔가지고 좀 뭔가 믿고 신뢰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메카브를 계속 고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하고 내용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보통 제목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쓰니까는 제목에다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이제 콘텐츠에서 이제 단어들을 파싱을 한 다음에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내용에도 있으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냥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 그냥 시도를 해보는 단계라서 어떻게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그냥 제목하고 콘텐츠를 같은 비중으로 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행렬을 만드실 때 웨이트 줘가지고 1.5, 뭐 1.2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넣으시면은 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신 거를 소개해 주시면 좋고요. 네. 시간 더 있는데 네.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하실 분도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경훈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